10월 29일 금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했는데 다우지수가 0.68%, S&P 500은 0.98%, 나스닥 지수는 1.39%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이틀 만에, 나스닥은 지난 9월 7일 이후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2.0%로 기대치 2.6%를 하회했지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가 주식시장 전반에 작용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8만 1000건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전 섹터가 올랐습니다. 경기 소비재와 금융, 산업재, 소재, 부동산, 테크놀로지 섹터가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 소비재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가상현실 컨퍼런스에서 사명을 메타로 변경한다고 발표했고 티커는 MVRS로 바뀝니다. 주가는 1.5% 올랐습니다. 이베이 주가는 4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해서 6%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WTI가 배럴당 83.1달러로 0.5% 올랐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578%로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0.3원 내린 1169.7원입니다. 네, 이어서 주식 전략 발표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김형환 연구원입니다.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진 재료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좀 지루한 공방이 3천선 내외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는 크게 한 4개 정도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첫 번째는 11월 1일부터 한국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이 시작이 되고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데 1단계 개편 이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 카페 24시간 영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수 소비 진작이 되는 거랑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위드 코로나 전환이란 게 아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해외여행 확대랑도 분명히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상황도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는 주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월 2일에서 3일까지 진행이 되는 FOMC인데 이번 FOMC는 테이퍼링 결정할 거다라는 거는 뭐 너무나 자명하게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이 자체가 아주 큰 요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다만 조금 변동성 확대 요인이 아주 일시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좀 3분기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한다는 게 여튼 조금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변동성 확대 요인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변동성 확대를 한 번 정도 거치고 나면은 그 뒤에는 시장의 관심이 다시 또 4분기 그러니까 연말 쇼핑 시즌에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빠르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월말 월초를 맞아서 주로 주요 경제 지표집들이 쭉 대기하고 있는데요. 뭐 ISM 제조업 지수라던가 미국 고용 보고서 같은 것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지역 연준 제조업 지수가 별로 안 좋았다라는 점에서 ISM도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아무래도 공급망 차질 영향을 계속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고용은 좋을 수 있죠. 지금 임금도 올라가고 있고 실업수당 종료 이후에 일자리 복귀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중립적인 요인 아닌가. 그러니까 좋은 지표와 안 좋은 지표가 섞이면서 나오는 혼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부터 그 기후 변화 회의가 시작이 되고요. 과거에 이제 뭐 파리 기후 협약 같은 중요한 결정, 도쿄 정서 이런 중요한 결정들이 다 있었던 회의니까 주목도는 있는데 일단 이 회의 기간이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얼마나 큰 것들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서 미국 지표도 말씀드렸지만 사상 최고치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 좀 약한 것 같은데 그 배경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강도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저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S&P 500 기준으로 82%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한 그 절반 조금 못 미치는 38% 정도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공급망 차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뭐 저희는 이제 내년 초 정도에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들이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의 제조업 그 기업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어서 매크로 분석 미국 재고 통계 발표하겠습니다. 안기태 연구원입니다. 예, 뭐 3분기 GDP가 어제 미국 나왔고요. 그 특이하게 지금 세계 분기 연속 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구재는 지금 자동차 빼면 다 생산 차질 있는 자동차 빼면 잘 팔리는데 어떤 재고 감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고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망과는 좀 별개로 이제 계속 그 Q&A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국 통계를 보다 보면 소매업체 재고는 급격히 떨어졌는데 제조업체 재고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들의 Q&A는 이걸 제조업체를 보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리스토킹 할 거 없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이제 있으신데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회계 방식 때문에 나오는 현상 같고요. 제조업체들 재고를 조사할 때 예전에 이제 이거를 그 후입 선출을 쓰다가 지금은 선입 선출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선입 선출법을 쓰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 시기에 재고 가치를 높게 잡게 됩니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옛날이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가를 석유를 $100 주고 사온 거를 $200 주고 사오게 되면은 이걸 선입 선출로 쓰게 되면은 기존에 먼저 산 $100가 비용으로 잡히고 나중에 200은 재고로 잡히는, 그래서 회계 방식의 변화가 제조업체 재고를 높인 거지 실제 경제에서는 소매업체 재고처럼 여전히 재고는 부족한 상황인 것 같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재고 비축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더 이게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게 예를 들어 소매업체는 매출 대비 재고가 원래 한 140% 되던 게 지금 110%니까 분명히 올라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은 결국에 뭐 병목과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아까 뭐 그 주식 전략에서 말씀하신 결국에 생산 차질 빚어진 것들 해소돼야 이제 넘어가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9월 마지막 주 기점으로 예를 들어 그 대기 중인 컨테이너 운항 이런 것들이 좀 반락을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조금씩은 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손해보험 리포트 인덱스 리포트입니다. 정준섭 연구원입니다. 네, 보험사 2022년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이제 2023년에 도입되는 IFRS 17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IFRS 17은 2023년부터 보험사 부채를 이제 평가하게 되는 새로운 이제 회계 기준이고요. 이제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금 이제 회계제도가 원가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시가 기준으로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한 시가 기준을 변경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4페이지에 그림 2번하고 3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부채는 이제 원가 기준의 책임 준비금만 잡혀 있다라면 앞으로는 이게 크게 둘로 나뉩니다. 제가 BEL이라고 해서 이제 미래에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이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익 예상이 된 장래 이익이 예상된 계약에 한해서는 이익 예상분을 이제 우리는 CSM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고 따로 또 잡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BEL과 CSM이 둘로 잡히게 됩니다. 손익 구조도 바뀝니다. 지금은 이제 전체 수입에서 전체 비용을 차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면은 앞으로는 예상 이익, 그러니까 CSM에서 나오는 이익을 상각시킨 분을 이제 당해 분기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 실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과 실제 차이, 예실차를 추가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IFRS 17 적용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CSM 장래 예상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래의 이 보험사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숫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래 2023년 이후 보험사의 가치는 자기자본 더하기 CSM으로 귀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IFRS 17에 대해서 우려는 이전보다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5페이지의 그림 4번과 5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도 자체가 조금씩 완화가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좀 더 큰데 장기 금리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17에서 들어간 가정 중에 가장 중요한 가정인 이제 할인율 가정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할인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데 따른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븐틴 도입이 되면 일단 지금보다는 이제 획기적이지만 이익이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누적된 이제 부채 역마진 부담이 다 일시에 자본에 이제 녹여 들어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역마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빅베스처럼 자본을 차감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증가하는 그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보다 미래에 더 이익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계약들은 CSM을 통해서 선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신계약비 이연 상각 기간도 이제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했던 비용을 지금은 이제 최대 7년까지 나누어서 상각을 시키는데 이게 보험 기간 전체로 확장이 되면서 당해 분기에 나오는 이제 사업비, 판관비 부담은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 회계 기준으로 이제 내년 이익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 11페이지의 그림 10번과 11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보험사들은 대략 한 11% 정도, 생명보험사들은 22% 정도 이익이 올해보다 감소할 거다. 일단 손해율 자체가 올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엔 또 이제 사업 비율도 올해보다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은 이제 이익의 증가 감소보다는 세븐틴을 변환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븐틴 이후부터는 자기자본 더하기 CSM 이 숫자가 실질적인 보험사 가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뭐 이게 얼마가 될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그거를 이제 좀 거칠게 추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LAT라는 게 있습니다. LAT는 이제 책임 준비금 적정성 평가를 의미하는 거고 현재 금융당국 주도로 보험사들의 부채를 시가평가해 보는 그런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LAT 평가액이 IFRS 17에서 BEL보다는 좀 더 이제 작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AT 평가액이 증가할 그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료 13페이지에 그림 12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PBR 대신에 이제 그 자기 자본에다가 LAT 잉여액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잠재적인 CSM을 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BR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자본 더하기 LAT를 합친 거를 분모에 넣은 새로운 숫자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PBR처럼 낮을수록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이 밸류에이션이 안정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결국에 또 하나손해보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해상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세븐틴 적용이 되면은 일단 뭐 가정의 신뢰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사 위주로 조금 이제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보험주 탑픽으로는 이제 현대해상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은 그래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하나손해보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기업 쪽에서 건설 건자재 산업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3분기 대형사들 실적 발표가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종합해 보면은 일부 해외 현장들에서 이슈가 터졌던 그 GS건설과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대폭 하였습니다. 반면에 해외에서 이슈가 없었던 현대, DLENC, 현산,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은 컨센서스 부합하거나 소폭 상회했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석 연휴나 장마가 껴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양호한 모습 보였고요. 분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산정 이슈가 있는 현장들로 인해서 목표 대비 좀 저조했습니다. 다만 후분양이 예정된 곳 중에 이제 착공 현장까지 감안해봤을 때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건설주가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좀 우려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양 같은 경우에 이제 저조한 것들 거기에다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대구 중심의 일부 미분양 현장들이 좀 증가하고 있어서 뭐 그런 우려들이 일단 일부 좀 반영이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원가의 상승 이슈가 계속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정률 80% 이상 현장이거나 아니면 공정이 완료된 지 1년 이내 현장들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우려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좀 쉽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야당 경선이 있고 어떤 대선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될 텐데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골프존 발표하겠습니다. 백준기 연구원입니다. 네, 골프존 포인트 위주로 짧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저희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를 기존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골프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해외로 골프를 치러 나가기 때문에 이 산업은 올해가 피크다라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좀 팽배한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제 썼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이 스크린 골프라고 하는 게 너무 골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이 방에서 노는 놀이 문화의 형태라고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당구장이랑 PC방 이제 저희 뭐 20대 때 많이 이제 갔는데 최근에는 이 스크린 골프가 요런 이제 방 문화의 대체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뭐 노래방, PC방, 당구장 모두가 지난 20년 동안 개수가 거의 10,000개 이상씩 각각 감소를 했지만 스크린 골프장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9,000개에 순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회사는 워낙 회원 수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스타크래프트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배틀넷에서 많이 집결을 하는 것처럼 이 골프존 회원들도 이제 거의 400만 명에 육박을 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온라인상에 모여서 충분히 골프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플랫폼적인 역량을 갖춘 이제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PC방 당구장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낮추고 올리고 하면서 경쟁이 치열했지만 이 스크린 골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간의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예전과 같은 뭐 PC방 뭐 1시간 300원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수출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때 수출 YOY 성장이 16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에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던 숫자보다 지금 훨씬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PR 9.2배면 이거는 국내 시장 점유율만 하더라도 75% 나오는 회사고, 해외 쪽에서도 이 정도의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면 좀 이제 올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그만하고 이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도현호 연구원입니다. 네, 삼성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고요. 그 컨퍼런스 콜을 개최했는데 그저께 이제 하이닉스와 뭐 비슷한 논리로 삼성전자도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메모리 수급 둔화가 시작되는 분기기는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그 2020년에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메모리 신규 캐파 투자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당장 4분기부터도 4분기가 그렇게 비수기가 아니거든요. 3분기 다음으로 성수기인데도 D램은 출하량을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매우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두 업체 모두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런 뭐 위기감이라든지 그런 의식이 뭐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투자 조절을 이번 사이클에 상당히 잘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에 투자가 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격 하락은 내년 2분기가 이제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메모리 수급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 영업이익도 4분기는 3분기와 이제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 같고 1분기, 2분기 줄어들고 내년 3분기부터는 다시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가 뭐 6개월 이상 그 업황에 선행을 하니까 지금 시점은 팔기보다는 좀 이제 주식을 사서 내년을 좀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낸드 경쟁력 상승이 좀 펀더멘털리하게 좀 인상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랑 그리고 IM 사업부, 디스플레이 이제 비반도체 부분의 경쟁력 상승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파운드리는 3분기에 이제 역대급 이제 실적이 나왔고요. 뭐 파운드리 업황이 뭐 최근에 좋기는 하지만 디스플레이도 뭐 리지드라 플렉서블 둘 다 100% 가까운 가동률을 보였고, IM 사업부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스마트폰 업황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도
삼성전자는 뭐 폴더블을 기점으로 상당히 뭐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장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S&T 모티브하고 현대모비스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조승욱 연구원입니다. 예, S&T 모티브에 대한 홀드 투자 의견 유지하고 이익 전망치 변경을 감안해서 목표 주가는 59,0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 맨 아래쪽 문단에 있는 내용 보시면요,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데이터는 그 현대차 그룹 전동화 매출액,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와 EV용 고동 모터 매출액인데 지금 3분기에 450억 원으로 21.4%가 감소를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EGMP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지금 전기차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S&T 모티브의 그 현대차 그룹형 구동 모터 매출액이 감소한 이유는 그 EGMP를 진행을 하면서 자체 제작이라든가 이원화가 되고 이제 이 S&T 모티브가 기존에 공급하던 구동 모터가 EGMP에서는 지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이 부분 추가적으로 향후 EGMP에 대한 신규 수주 확보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 및 그 주가 상승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상대로 실적이 부진했고 이제 모듈 부분은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제 글로벌 생산 차질이 벌어지면서 나타난 고정비 상승 효과 관련돼서 R&D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글로벌 물류 비용이 상승한 이런 영향들이 지금 컸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3분기에 매출액이 10조를 하회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인 어떤 실적 하향 요인이고요. 다만 4분기는 생산이 정상화되면서 매출이 12조 원 넘어서게 될 것 같고 지금 8월부터 EV6 생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EGMP 차종에 대한 풀 생산도 4분기에 첫 번째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동화 사업 성장성이 본격화되면서 점진적 수익성 개선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5페이지의 그림 두 개만 좀 설명을 드리면 5페이지 그림 1번 보시면 이 그래프는 완성차 시가총액 대비 모비스의 시가총액 비중을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본 건데 최근에 이제 어닝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과거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비중이 이제 향후에 이제 실적이라든가 전동화 사업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다시 리바운드가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림 3번의 R&D 비용 부담은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점점 하락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림 2번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 계획 대비 R&D 비용에 대한 집행률이 높아서 아마 4분기는 매출이 올라오면서 R&D 포션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도 4분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LG이노텍 발표하겠습니다. 이규하 연구원입니다. 네, LG이노텍 3분기 실적이 예상대로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 4분기도 지금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대한 감익 우려가 이제 시장에서 많은데 이것도 저희는 예상보다 실적이 좋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로 이제 보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고점에서 좀 조정받은 게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3차원 메타버스 플랫폼의 이제 핵심 기기인 XR 기기 익스포저가 있고 자율주행차 쪽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종 내 토픽 관점을 유지를 합니다. 그 올해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이제 10.5%, 12.5% 상향을 했습니다. 그 애플 판매가 지금 예상보다 이제 좋고요. 경쟁사인 샤프가 그 베트남에서 생산 차질 이슈가 계속 있으면서 물량이 많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목표 PER은 기존 15배에서 12배로 하향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불안정한 부품 수급 상황 그리고 글로벌 동종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할인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년으로 22년으로 그 밸류에이션 기준 시점을 변경하면서 목표 주가는 유지를 했고요. 그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3,300억으로 이제 좀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
애플 판매가 지금 양호한 상황에서 경쟁사 생산 차질이 많이 이제 발생하면서 좋았고 기판 부문도 좋았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올해 광학 부문 시설 투자 금액을 5,478억 원에서 8,355억 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는데요.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올렸다는 것 자체가 경쟁사 이슈를 많이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저희 4분기 지금 예상 매출액이 약 5조에 가까운데 지금 컨센서스가 거의 3조 5천 이제 4조 좀 안 되는 수준에서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오늘 당연히 이제 올라오긴 하겠지만 이제 그만큼 경쟁사 생산 차질의 수혜를 크게 보고 있다는 게 좀 반증이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이 당연히 회복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샤프가 지금 많이 신뢰를 고객사한테 잃었기 때문에 LG노텍이 반사수혜가 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내 탑픽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현대글로비스하고 두산퓨어셀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정현승 연구원입니다. 네, 두산 퓨어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67,000원 유지하고요. 시장 3분기 실적은 당사 추정치를 상회했으나 시장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다만 실적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의 핵심은 앞으로 이제 수주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가 28메가와트에 그쳤는데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142메가와트로 유지하면서 4분기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힌트를 좀 보여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가 관련돼서 논의가 시작될 거고 도입이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기 위한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4분기에는 수주 모멘텀이 회복되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에서 연료전지 수출, 그 다음에 트라이젠이라고 하는 수소 충전소 쪽에서 나오는 신제품들을 이제 SK 에너지와 MOU를 체결하면서 계속적으로 판매처 다각화와 새로운 신제품이 사업화되는 그림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장기 그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6만 5천원 유지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당사 추정치를 부합했는데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추정치를 부합했는데 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송량은 완성차 생산 차질로 인해서 부진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운임이 호조세를 보였고 우호적인 환율로 인해서 물류와 해운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운송기업 특성인 물량 감소보다도 운임 상승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가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었습니다. 4분기에는 완성차 기업들의 생산 확대가 예상되지만 부품까지 물류 회복이 나타나는 그림은 조금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 CKD가 포함된 유통사업부의 매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내년부터 CKD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운임 호조에 따른 해운과 물류 쪽에서의 수익성 방어가 나타나면서 3분기와 비슷한 그림이 4분기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롯데칠성과 클리오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조미진 연구원입니다. 네, 롯데칠성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17%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구조조정 효과와 고마진 맛 제품으로 전반적 믹스가 개선되었기 때문이고요. 위드 코로나 들어가면 업소용 실적의 반등이 추가적인 실적을 이끌 것으로 전망합니다. 클리오는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고마진 채널인 H&B와 온라인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FW 신제품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재확산으로 주가가 좀 흔들렸지만 이제는 방향성이 명확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현대제철하고 풍산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실적 리포트고요. 현대제철 3분기 연결 영업이익 8,262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14%, 16% 상회를 했고요. 평균 판매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판재료가 14만 원, 봉연가격이 16만 원 올랐으니까 이것들이 이런 이제 가격 상승이 좋은 실적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는 3분기 실적 좋고 4분기 실적도 3분기보다는 조금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현대제철에 대해서 목표 주가 6만 8천 원과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풍산도 실적 발표 리포트인데요. 연결 영업이익 808억 원을 발표를 했고 컨센 대비 19% 상회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구리 가격에 약간 조정은 있었지만 이전부터 이어진 강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영향과 방산 부분의 양호한 실적이 좋은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4분기에는 960억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지금 구리 가격이 좀 강세가 예상이 되고 방산 매출이 4분기가 계절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풍산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5만 원과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하고 한화시스템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최진명 연구원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3분기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좀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원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의 자연스럽게 동체 제작들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속 가격이 좀 민감합니다. 최근에 재료비가 급등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진이 악화된 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류 대란 등으로 인해서 좀 제작에 차질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3분기에 납기 예정이었던 수리온 헬기들이 이제 4분기로 납기가 좀 연기되는 등 전반적으로 생산 속도에도 좀 차질이 있었던 게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 회사의 장기 전망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가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기체 부품 출하량이 3분기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리오프닝 효과에 좀 수혜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구매력이 조금 취약한 신흥국에서도 이제 전투기 구매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제 환경이 살아나는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랑 이제 그 KF-21 개발비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T-50 전투기 6대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국의 협조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현재 세네갈과 말레이시아에서도 전투기 구매 협상이 진행 중인데 빠르면 이번 4분기 늦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약이 마무리될 것 같다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새로운 무기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RC-800 일명 백두라고 불리는 정밀 정찰기에 대한 이런 개발 상황도 이게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장기 전망을 계속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시스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크게 저희가 보는 이유는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조금 지체되면서 관련 비용이 덜 집행된 게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는 4분기에 적극적으로 집행을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간으로의 실적 전망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3분기 실적까지를 봤을 때 기존 사업은 예상대로 좀 양호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위 사업과 ICT 사업으로 구성된 이 회사의 기존 사업은 구조적으로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가 됐고요. 원웹에 대한 지분 투자가 4분기에 마무리되고 오버에어 이제 에어 모빌리티 진행하는 회사인데요. 오버에어가 시리즈 B 투자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참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시스템은 기존 사업보다는 차기 미래 사업 추진 현황을 가지고 보통 주가가 변동성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에어의 시리즈 B 투자의 경과를 통해서 향후 주가 변동성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섬서석탄 발표할 텐데요. 조철군 연구원입니다. 네, 섬서석탄 3분기 실적은 이제 제 기대치에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고요. 비경상 손실을 제외한 지배지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습니다. 다만 2020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지분 투자 관련 비경상 이익이 38억 위안이 반영된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비경상 손실이 10억 위안 발생하면서 지배지분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 감소했습니다. 10월 들어 중국 정부는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가동 중단 상태인 탄광 가동을 재개하는 등 석탄 공급 확대에 속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석탄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법제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강도 높은 개입으로 인해서 석탄 가격은 연일 급락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좀 하방 압력은 강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의 평균 판매 단가는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 주가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